안녕하세요. 2024년도 일반행정 전국 직렬 합격생 김연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급 공채가 어떤 시험인지 대략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5급 공채가 무엇인지는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어떻게 직렬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렬 선택 기준으로는 2차 시험 과목, 부처, 피셋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렬별로 자기가 어떤 부처에서 일하게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2023년도에 실제로 연수원에 입소하셨던 분들이 어떤 직렬에서 어떤 부처를 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처 배치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일반 행정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부처를 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재경 직렬이나 법무행정 직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직렬을 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가 어느 부처에서 반드시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직렬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공직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딱히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피셋이나 2차 점수를 고려하셔서 직렬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렬별로 굉장히 2차 과목이 상이한데 이제 자기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정말 잘 고려해서 직렬을 선택해 주시면 수험 기간을 확실하게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 직렬 같은 경우는 정치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문 과목에 좀 더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은 응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재경직렬 같은 경우에는 재정학이라는 또 다른 경제학 시험이 있다 보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셨다든지 아니면 경제학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선택하셨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수험 기간을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피셋을 또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시면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이제 직렬별 피셋 컷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뭐 보통은 재경 직렬이랑 일반 행정 직렬이 뭐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에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피셋 컷 근처에 한 배수 인원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100명 정도 사람들이 이 한 문제에 몰려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피셋에 좀 자신이 없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재경 직렬을 선택했다가는 괜히 나는 일행을 봤으면 1차에 붙을 수 있었는데 재경을 선택해가지고 1차에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에서 엄청난 부처 선택의 뜻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시면 이런 피셋도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부처 직렬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직렬 선택에 관한 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1차부터 이제 2차, 3차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뭐 피셋은 적성 시험이고 90분의 시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이에요. 언어, 논리, 상황 이렇게 세 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1차에서 관건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빠르게 풀면서도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1차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합격률이라고 해야 되나? 6번 중에 3번밖에 1차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1차에서 과오를 많이 겪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입문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1차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수험 기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차가 솔직히 이 행정고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그 2차 시험의 실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3순환 기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1차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는데 그 3순환 기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경험상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점수를 최대한 합격선까지 빨리 끌어올리신 다음에 3순환을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것이 수험 기간을 줄이실 수 있고 효과적으로 실력을 늘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1차를 빨리 합격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언어 자료 상황의 세 과목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기출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풀기만 해서 문제를 그냥 외우고 그냥 OMR 체킹하는 그런 느낌을 처음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작정 많이 풀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직접 분류해보고 그 유형 분류에 맞는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기출 분석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솔직히 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별로 유형이 다르기도 한데 그런 문제별로 다른 유형들은 솔직히 이제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별 자신의 장단점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도 짚어주실 수 없고 오로지 제 자신의 경험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인이 이제 강사분들의 기본서들을 활용해서 이런 과목에는 어떤 유형이 있다 이런 정보를 습득하셔서 그런 유형 분류를 직접 해보신 다음에 그런 유형별로 자신의 그 정답률이나 문제 푸는데 걸린 시간들을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서 자기가 어떤 유형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유형은 내가 좀 패스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 유형만큼은 내가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수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 논리 퀴즈 유형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근데 다른 유형과 분류했을 때 정말 문제 푸는 시간이 현저하게 많이 걸렸고 심지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5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제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내가 그냥 마지막에 풀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풀지 말아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언어 시험을 응시를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게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문제별로 배점이 똑같으니까 본인이 어떤 유형을 풀고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실전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원 모강을 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학원 모강은 아까 그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줄여서 학원 모강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출 문제는 우리가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도 외워지고 답도 외워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학원 모강은 실전에 가깝게 강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거라서 이게 이렇게 체력을 소진할 때까지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유형의 약점이 있고 어떤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 포착용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석치순 선생님의 자료에서 모강을 계속 풀었었는데요. 그 모강을 풀 때마다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발문에 굉장히 실수를
자주 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앞에 뭐 동그라미 X 표시를 해서 이런 실수를 줄여야겠다, 뭐 그런 대안을 세우는 그런 용도로 선생님의 모강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좀 자주 응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한림법학원에서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법률저널이라는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그 학교를 좀 공간 대여를 해서 실제처럼 시험을 보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순간에 화장실에 좀 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시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하셔가지고 실전에서 어떤 대안을 이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반드시 미리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짜 과목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이나우 선생님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이나우 선생님의 장점은 그 논리 퀴즈 부분에서 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가르쳐 주신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어본 다른 강사님들 모강 중에서는 그래도 퀄리티가 제일 좋고 오답이 좋고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 독해 방식으로는 저는 특이하게 좀 끊어 읽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강사님들은 물론 통으로 읽는 게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저는 지문 독해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또 이렇게 다 한 번에 읽다 보면 위에 부분이 생각나지 않고 막 그런 좀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보고자 이렇게 끊어 읽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풀이 순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출 유형 분석을 통해서 좀 논리 퀴즈의 약점이 있구나라는 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런 논리 퀴즈 유형을 아예 풀지 않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시간 남을 때, 한 10분 정도 시간 남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쉬워 보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만 좀 골라서 한두 개 정도 푸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저는 석치수 선생님의 커리를 탔었는데요. 석치수 선생님의 장점은 자료 해석을 처음 접할 때 계산을 대충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어림상 같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수험생 입장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친숙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치수 선생님 거 실전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다 보면 좀 실제 시험장의 문제는 조금 쉽게 느껴지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해석에서 계산이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계산이 많아 보이는 문제나 아니면 그 문제의 각주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단서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각주에 너무 내용이 많거나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은 과감히 패스를 하는 전략을 취했고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1, 2, 3, 4, 5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 1번이 답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괜히 2, 3, 4, 5에 답이 있는데 내가 괜히 실수해서 1번으로 답을 택한 게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2, 3, 4, 5를 다 보는 게 아니라 1번만 한 번만 더 보고 그냥 내 자신을 믿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더니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공통사항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박준범 선생님 기본 강의만 수강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언어 논리나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갈 때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 판단은 이게 순발력 있게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는 점이 힘든 거지, 좀 새롭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비교적 적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이제 문제 유형 정도 파악한 다음에는 강의를 추가적으로 듣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주의했던 사항은 이제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상이한데요. 저는 이 사실 확인, 법조문, 계산형, 퀴즈형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어 논리에서 썼던 끊어읽기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 끊어읽기 방식이 언어 논리와는 다르게 이게 그냥 정오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독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확인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직관적으로 정오 판단이 되는 선택지가 있는가 하면 또 추가적으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선택지는 좀 마지막에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법조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유형인데 그 이제 보통 오답 선지를 구성할 때 주어나 동사 이렇게 이 양자를 바꿔서 내는 그런 오답 선지를 굉장히 많이 구성을 해요. 근데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잘 비교해서 보시면 틀린 선지가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린 그림 찾기를 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상황 판단에서도 각주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각주에 계산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단서라든지 아니면 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각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각주를 가장 처음에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또 만약에 제가 각주를 잊어버리고 막 계산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좀 표시를 크게 해둔다든지 그런 좀 보완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퀴즈형은 그 풀지 않아야 할 문제를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안나푸르나 같은 문제나 아니면 퍼스널 컬러 같은 퀴즈 문제가 있어요. 푸시다 보면은 한 번쯤 접하게 되실 텐데 그런 문제들은 절대 풀지 말아야 할 1순위로 뽑히는 악명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보량이 너무 많다고 하는 문제라든지 좀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이 안 오는 문제들은 좀 과감하게 넘기시고 다른 문제부터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자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은 60점만 확보하면 되는 패스앤페일 시험이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좀 비추천 드리지만 그래도 80점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언어 논리 푸는데 이제 불안감이 없고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한 80점 정도만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시 때만 좀 강의를 많이 수강하고 그 뒤에는 좀 강의 빈도를 줄였습니다. 초시 때는 이제 김유양 선생님의 기본 강의, 이제 핵심 강의인데요. 네,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3개를 수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헌법 과목에 대한 논리 같은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한 번 들으니까 이제 헌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잘 돼서 한 제시나 삼시 이후로는 강의를 듣지 않고 그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던 그런 수업 기본서를 회독수를 늘리면서 좀 기억을 되살리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이 진도별 모의고사에 문제만 이렇게 풀어서 오답 노트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충분하게 한 80점 이상은 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차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은 적성 시험이지만 2차 시험은 지식 시험이고 따라서 우리 수험 생활에 절대 다수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그 2차 시험에서 내용 이해 및 암기와 답안 작성을 절대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법 올해 행정법 일행 전국 같은 경우에 합격자 평균 점수가 56점이거든요. 이게 절대로 합격자들이 100점 공부를 하고 답안지를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용 공부를 100% 다 한 다음에 답안지를 써야지 하는 마음가짐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가 병행될수록 좋은 시너지가 나기 때문인데요. 뭐 정말 예비순환처럼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쓰셔야 되겠지만 그 이상부터는 1순환부터는 이제 답안지에 자꾸 부딪혀 보면서 아, 내가 이때는 이 사례를 써야지, 이때는 이 내용을 써야지 하면서 계속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저절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순환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1순환부터는 그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그런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답안 스터디 같은 거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답안 작성 빈도를 최대한 확보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황정유 선생님의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를 수강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한림에서 진행한 이 경제학 집중관리반에 한 2022년도부터 있어가지고 3년 정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그 경제학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는 좀 암기에 조금 비중을 덜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특이하게 경제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그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좀 그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잘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보는 시험은 진도별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전체 범위를 두고 진행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런 전체 모의고사에서 제가 좀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강의의 그 내용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강의가 아니라 그 책만 보고도 내가 암기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책을 닫고도 이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암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암기의 그 컨텐츠로는 그 선생님께서 교재로 활용하시는 트리니티 교재를 암기 주교재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연습책을 수업 시간에 풀게 하시는데 그 연습책에서 계속 틀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통으로 외우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연습책을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새로운 문제를 저도 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문제를 풀다가 이제 다시 옛날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어김없이 똑같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은 전혀 향상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에 안주하고 있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몰랐고 틀렸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이 답이겠구나 해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복 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는 좀 소거를 하면서 좀 틀렸던 거나 몰랐던 거 아니면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반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계속 틀리는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통으로 외웠습니다. 근데 이런 반복을 제가 혼자서 했으면 좀 정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저는 아까 저 경제학 집중관리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과제를 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좀 자동적으로 좀 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집중관리반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은 그 문제 풀이 과정만 좀 잘 보여주고 답만 잘 맞으면은 점수를 굉장히 잘 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매일 훈련하진 않았고 그 답을 맞추는 것에 집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시간 동안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뭐 1시간 10분까지 저는 문제만 풀고 나머지 50분 동안에만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 분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박도원 선생님의 이순환 삼순환에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저는 전에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내용은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답안에 옮겨 쓸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박도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어떻게 주어진 문제에서 쟁점을 뽑아내서 그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배웠던 것 같아서 이 수업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그 입문자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특강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강들의 도움을 또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정말 암기가 8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일행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다른 과목들은 솔직히 조금 몰라도 다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조금 비벼쓸 수 있는데 이 행정법은 이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아예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유일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암기를 정말 목숨을 걸고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냐. 처음에 이제 행정법을 처음 접하고 뭐 얼마 안 됐을 때는 핸드북이라고 이제 강사님들마다 내주시는 이게 요약집 같은 게 있는데 그 핸드북을 한 권만 정말 완벽하게 외워보자라는 생각에 핸드북에 나와 있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검토라든지 학설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을 좀 패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남들보다 좀 점수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학설이나 검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빠짐없이 빈틈없이 외웠고요. 그리고 연차가 좀 쌓여서 행정법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점부터는 핸드북 한 권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와 다른 강사님 핸드북도 참고해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최신 판례는 선생님들의 삼순환에서 다뤄주시는 정말 중요한 판례들을 이렇게 키워드만 따서 암기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 핸드북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있는 내용이 어떤 분에게는 없고 뭐 이게 비교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는 전략을 취해서 좀 여러 권의 핸드북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은 제가 정말 1년의 사이클 동안 쉬지 않고 답안을 작성한 거의 유일한 과목인데요. 그만큼 답안 작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순환 강의의 모의고사는 물론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그 스터디원들이랑 하루에 몇 점씩 쓰자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정말 적어도 50점에서 100점 정도는 매일매일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경효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었는데요. 박경효 선생님 강의의 좋은 점은 선생님께서 내주신 재미있는 행정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해당 교재를 보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학은 저는 구조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이게 구조화가 뭐냐면 이제 행정학 교재를 딱 처음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마다 배경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개선 방안이 이렇게 쫙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주제별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그렇게 읽기만 하다 보면은 그런 병렬적인 내용이 계속 써 있다 보니까 뭔가
이걸 이해도 안 되고 쓰기도 어렵고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재미있는 행정학 맨 앞에 있는 그 목차 있잖아요. 목차를 좀 암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그 목차에 끼워 넣는 식으로 이렇게 암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이런 목차가 나오겠구나. 이 목차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좀 이렇게 구조화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학 강론 중에 조직 파트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이라고 했을 때 딱 감이 처음에는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행정학 조직 파트의 구조가 구조 파트, 관리 파트, 문화 파트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뒤로 습득하는 내용을 이 세 분야에 어디에 끼워 맞추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절로 이해랑 암기가 자동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좀 파악을 하시면 행정학 공부가 훨씬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의 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행정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46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행정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답을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잔뜩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얘는 이걸 물어봤는데 딴 것만 잔뜩 썼네 하고 점수를 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행정학 공부를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지식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충실하게 답을 했더니 올해는 64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단지 그 발문에 집중했더니 점수가 크게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은 좀 물론 아시는 내용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걸 쓰고 싶다는 욕구를 좀 누르시고 문제를 항상 정확하게 읽으시는 연습,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답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행이라서 정치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희철 선생님의 예비순환이랑 3순환을 수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피셋에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정치학은 집중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김희철 선생님 수업에서 좀 아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가자 이런 전략으로 김희철 선생님의 펀더멘탈 정치학을 3회독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시험장에서 린츠 스테판의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내용을 처음 접한 거예요. 그래서 김희철 선생님 교재에는 조금 이 부분이 없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 복사집 서브노트를 또 추가로 구해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쓱쓱 보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답안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은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범위가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려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답안 작성 시에 최대한 두 갈식으로 써서 좀 명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차 시험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3차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이제 딱 2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만 조금 떨쳐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면접은 그냥 직무 역량이랑 인성 상황 두 개의 영역이 있다는 점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은 그리고 하루 동안 진행되고 한 영역을 오전, 오후 이렇게 순서대로 보니까 그런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를 어떻게 했냐 그냥 대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차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막막했는데 다행히 그 법률저널에서 설명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차 발표 날에 그 문자가 온과 동시에 법률저널 홈페이지에서 그 설명회 신청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냥 이름만 입력하시면은 가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면접이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고시반에서 이렇게 스터디를 짜주셔서 했었는데, 그 서울대 같은 분들, 서울대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시반이 없다 보니까 좀 빠르게 스터디를 구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터디를 좀 구하셔서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준비는 그걸로 충분히 진행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법률 전형 설명회랑 스터디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12월인데 내년 3월 초에 1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니 지금까지 아예 거의 공부를 안 했다 가정했을 때 사실 내년 3월에 보는 1차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예 노벨왕 상태에서 뭐 지금부터 약간 갑자기 시작해서 뭐 모의고사 푸는 것도 이제 역효과가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지금 딱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년 3월 1차 때까지 어떤 걸 하는 걸 추천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내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년 3월에 있는 1차를 준비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피셋을 못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피셋 기본 강의부터 수강하는 걸 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수강을 한 상태에서 내가 이 1차 시험에 들어갔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심화 정도만 듣고 최대한 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문제를 실전에서 풀었는데 이 점수가 나왔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그럼 내년 3월에는 내가 어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저 같으면 이번 1, 2월에 최대한 그래도 기본 강의나 시범 강의를 들으면서 좀 피셋에 대한 감을 끌어올리고 내년에 좀 어떻게 해야겠다는 전략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경작과 재학생인데요. 그 지금 제가 2학년까지 딱 마친 상태인데 아마 이 고시를 시작하려면 아예 예비 순환부터 3월 달부터 아예 그냥 추억을 해서 그냥 그쪽으로 쭉 이제 예비 순환부터 이렇게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한 학기를 일단 다니다가 좀 행정법 같은 강의를 좀 병행한 다음에 이제 7월에 1순환부터 시작해도 괜찮은지, 약간 그게 살짝 고민입니다. 네, 지금 학교에 다니시고 있는데 1학기를 휴학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병행을 하시다가 좀 이게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네. 1순환을 그냥 본격적으로 따라가도 괜찮은지, 약간 그 두 개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당장 1학기를 휴학하실지 마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시면 피셋이나 다른 2차 공부를 한꺼번에 예비순환부터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랑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경제학과라고 하셨으니까 좀 경제학에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경제학과 복전을 하면서 이제 좀 경제학과 수강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이런 순환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과목들도 정말 낯선 상태에서 피셋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 학교 공부랑은 도저히 병행할 수가 없어서 저도 중도 휴학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휴학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1년을 좀 휴학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아예 휴학하고 처음부터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 1년은 좀 휴학을 통째로 하셔서 좀 순환을 다 따라가시는 건 어떠신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종합반 기간이 올해 3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2학년 끝나고 이제 휴학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올해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3학기 휴학을 연속으로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그게 네, 그러면 올해 3월부터 내년 1학기까지 3학기를 통째로 휴학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종합반을 하게 되면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잠시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저는 이 종합반을 듣는 이유가 그 다양한 강의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순환을 따라가면서 몰랐던 내용을 계속 복습하고 그러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내용을 전반적으로 쫙 한번 정확하게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해는 휴학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내년 1학기에 보게 되는 1차에서 조금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저 같으면은 복학 신청을 한 다음에 1차를 좀 잘 봤다라고 하면은 다시 휴학 신청해도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내년 3순환까지 좀 달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다양한 합격 수기들 읽어보니까 그 이제 강사분 강의하고 이제 교재 말고도 개인적으로 뭐 교과서를 사서 이제 문제들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강을 좀 여러 번을 하시는 편이셨는지 아니면 좀 단일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지 일단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거의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이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스터디 운영이나 이제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조금 유의하고 가면 이제 공부 과정에서 어떤 점 유의하고 좀 참여를 하면 좀 효과가 높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교재와 관련해서 좀 뭐 여러 번을 참고했는지 아니면 단일 교재를 좀 반복해서 봤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똑같은 교재를 많이 보는 그런 방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히 그런 하나만 이게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에서 전개되는 그런 목차나 그런 구조들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한 권을 좀 깊이 있게 파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터디 진행 시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스터디를 단순하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스터디원들끼리 이 정답을 맞춰보면서 이게 맞고 저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이게 수험생 수준에서 나누는 대화가 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틀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틀린 내용을 얻는 것을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스터디를 내가 매일매일 100점을 써야겠다 그런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는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답안지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는 최고 답안 있잖아요. 그 순환 강의에서 보면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최고 답안을 나눠주시거든요. 이제 그걸 참고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중에 그 공부와 네. 운동 및 휴식 그리고 수면 시간 조정을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 하루 생활 그 리듬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설명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황종유 선생님의 경제학 관리반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그 커리큘럼에 보면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강제학습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는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계속했고, 그리고 수면 같은 경우에 저는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그 강제학습 시간 이외에는 거의 다 잠을 잤어요. 따로 운동을 하거나 뭐 취미를 갖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잠을 푹 자고 강제학습 시간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가지고 일요일은 전체를 거의 다 쉬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이게 그 종합반 생활하면서 집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보통 그 좀 이동 거리가 좀 그 거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그냥 따로 자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몰라서 여쭤봅니다. 네, 그 종합반 참여 시에 좀 통학 시간 때문에 자취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학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순환 기간에는 무조건 자취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순환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보다 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8시 반부터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체력이 정말 많이 딸려서 삼순환 기간에는 그 생활을 4개월 정도 지속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는 좀 어떻게 해서라도 자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외의 기간에는 제가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자취하시는 분 반, 통학하시는 분 반 이렇게 5대5로 좀 나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통학을 해보시다가 너무 힘드시고 그러면은 좀 자취를 고려하시고 뭐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뭐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아예 독학을 하는 시간 이제 그런 이제 공부 일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뭐 뭐 시기별로나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의 듣는 비중, 그리고 독학하는 비중, 그리고 복습하는 비중, 이제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입문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강의 내용 복습에만 거의 하루 종일 걸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강의 복습 이렇게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실력이 쌓였다고 느낀 게 한 재작년 정도부터인데 좀 그때부터는 좀 개인적으로 독학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순환 강의를 거의 수강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삼순환 기간을 공부하면서 답안지를 쓰고 그냥 그렇게 보냈을 정도로 이렇게 비중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3개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는 그 강의를 듣고 복습을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복습을 진행하시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복습만 해야겠죠. 솔직히 어떻게 독학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강의도 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알겠고 그냥 복습도 어느 정도 그냥 한 몇 시간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시간은 독학을 하시면 그렇게 비중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네. 그 1, 2차 그 공부하시면서 네. 약간 지금 약간 생각이 남는 뭔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 안 할 것 같은 방법이라던가 약간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그건 약간 잘못된 방법이었다 또는 약간 후회할 만한 전략이었다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1차, 2차 공부하면서 좀 후회되는 순간? 뭐 그런 걸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저는 1차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왜 진작에 1차에 올인하지 않아서 이 합격선까지 점수를 빨리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2년 동안 1차에 합격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1월부터 하니까 그냥 1월부터 해야지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1차를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연속 떨어지니까 이제 2차 공부도 삼순환도 제대로 안 해보고 1차도 한 번도 합격도 못 해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정말 죽도 밥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3년차 되는 해에 진짜 1차를 무조건 합격해야겠다. 아니면 난 이 시험 그냥 접는다. 이런 생각으로 10월부터 1차를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진행을 해서 1차를 좀 어느 합격선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답안 작성을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학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인데 행정학을 처음에 이제 교과서만 볼 때는 내용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과목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회피만 하고 답안지를 안 쓰려고 막 노력했거든요. 그냥 시험장 가서 이것만 쓰면 되겠지 막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행정학을 그냥 대했더니 저는 행정학에서 과락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답안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도 없으실까요? 그럼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회를 정말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번처럼 이제 진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시간이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지고 개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다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스터디 같은 것도 나왔는데 스터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터디는 강제적인 수단이 가장 주 목적이 될 거고 당연히 스터디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터디가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에서 잘못 방향에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반 하시게 되면은 합격생들이 이제 튜터라고 해가지고 조장처럼 이제 다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에 나갈 방향 그리고 어떤 과제 같은 것도 다 체크를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은 계속 강조를 해도 부족해요. 무조건 2차는 답안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도를 해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 강의 듣게 되면은 이제 자료가 나올 거예요. 시험 보게 되면은 AC 답안, 최고 답안 이렇게 나올 건데 AC 답안이라는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답안 작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AC 답안을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거고요. 최고 답안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문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이 답안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최고 답안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답안이 3개가 이제 될 거예요. 내가 제출해가지고 채점된 답안, 그리고 이제 AC 답안, 최고 답안. 그 3개의 답안을 가지고 나만의 최고 답안을 쓴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답안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관을 보는 게 좋냐, 한 곳만 보는 게 좋냐,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내가 어떤 걸 정립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 개를 보게 된다면 정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실력을 처음에 이제 쌓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하나를 가지고 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완안으로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좋지. 당연히 여러 개를 봐가지고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운 방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단 하나만 가지고 집중하는 게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제 여러 학교생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봤었던 그리고 교수님들 얘기를 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합격자들 보면은 100가지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합격하는 데 있어서 내 나름의 방법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타도 이제 나왔는데 브리타라는 거는 당연히 브리타죠.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브리타가 나온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브리타니까 브리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점수를 당연히 잘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처음부터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내가 일단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뭐 그 답안 작성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보완책? 이게 답안 작성이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이제 기회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유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백지 스터디 또는 이제 스스로 이제 백지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 배웠던 거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놔둬가지고 배웠던 거를 내가 스스로 그냥 막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뭐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수업 끝나고 정리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답안에 대한 하위 호환이 될 거예요. 또는 답안 하위 호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안 작성하는 거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내가 답안 작성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방향을 이제 잡는 거죠. 이런 것들만 연습만 한다더라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학 기간도 이제 사실상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휴학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길게 쭉 학교 갈 때까지 계속 휴학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학교가 이제 휴학이 어떻게 이제 허용해 주느냐 또는 내가 남은 휴학 기간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전략을 또 새롭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계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도 이제 얘기가 났었는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1시간 안쪽이면은 통학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인천에서 왔다 갔다 휴학하면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의지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하죠. 근데 그분도 막판 삼수한 기간 동안은 와서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삼수한 기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체력이라든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를 스스로 또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지 될 거예요. 삼수안에 버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내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다 또는 체력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막판 삼수안에 버티기 위해서. 삼수안에 뭐 약발로 버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삼수안을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스스로 강구를 해야지 될 겁니다. 이상은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설명회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제 항상 이제 제가 하는 말인데 꼭 합격을 하셔가지고 방금 나왔던 합격자 분처럼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